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탄핵 심판에 출석한 후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2차 강제 구인은 이번에도 불발됐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법적 쟁점과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온 사안들을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발언을 마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왔는데 대통령 측은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였다라면서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때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만 이 사실을 몰랐고 결국 철수를 했단 말이죠. 공수처로서는 계속해서 이 강제 구인이 실패하고 있는데 난감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를 봤을 때도 출석을 해서도 진술을 하지 않았고 예. 또 구치소 안에 있을 때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를 하고 또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출석을 거부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또 어제처럼 이렇게 재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외부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또 한편으로는 진료를 위해서 이렇게 병원을 들리면서 사실 이때까지와 똑같이 이런 구인을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불발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공수처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시도를 하거나 혹은 강제 구인을 시도하더라도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병원 외래 진료야 이번 한 번에 그칠 수도 있고 앞으로 반복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의 태도로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에도 거의 매번 출석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수처 입장에서는 결국 앞을 전망을 하더라도 실제 강제 구인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예측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외부에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 조사 기관에 출석을 해서 진술하는 일은 당분간은 조금 예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 변론을 마치고 나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병원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이 공수처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사실 의구심이 들지만 일반 재소자들이 병원에 가고자 할 때, 몸이 좋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좀 절차가 진행됩니까? 일단 구치소 내에서 이제 재소자들이 필요한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무관이 존재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의무관을 통해서 일단 먼저 1차적인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과거에 진단받은 내역 같은 거를 제출해서 그걸 참고해서 진료를 받게 되고 만약 구치소 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외부 진료를 잡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수용된 인원이 무척 대부분은 많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도 이런 치료 같은 것들, 진료 같은 것들을 요청하는 그 재소자의 숫자가 무척 많기 때문에 예. 그 일정들이 실제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무척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을 했던 사건을 보더라도 겨우 이제 들어가서 1심 재판이 끝날 때쯤이야 돼서야 이제 진료를 받고 또 외부 진료를 이렇게 나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청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제 외부 진료도 가능은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척 신속하게 외부 진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건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용자들과는 다르게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신분, 그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맞으니까 이런 점을 특별히 고려를 해서 조금 빨리 이런 일정들을 잡고 진행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그럼 이 같습니다. 해당 구치소나 혹은 수사기관에 먼저 통보를 한다거나 허락을 좀 구해야 되는 절차는 없습니까? 당연히 이제 내부에서 수용 중인 사람은 이제 구치소에다가 신청을 하고 예. 또 구치소에서 허가가 나오면은 지정된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과연 이 사실을 몰랐나 일부는 예. 그런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을 위해서 구치소에 미리 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강제 구인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구치소에 진입을 했다, 내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일정 같은 것들은 이미 확인을 하고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일정 그리고 동선들을 확인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걸 확인했을 때 사실상 실효성 있는 강제 구인 조치가 있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면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도 뭔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모습을 그런 시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동선 일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진행을 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공수처는 대면 조사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조사 과정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렇게 피의자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실질적으로는 이 신병을 강제로 확보를 해 놓음으로써 이제 피의자 신분들과 같은 직접적인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함도 분명히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만 다들 예측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수처에서도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제 피의자 신문 자체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추후에 그런 수사 과정이나 나아가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시도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결국 뭐 조서나 이런 것들이 남지는 않지만 적어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우리는 수사를 진행을 하려 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는 완전하게 진술을 거부하거나 애초에 출석 자체를 거절을 했다. 그래서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당장 앞으로 보더라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후에 구속 적부심이나 혹은 기소된 이후에는 보석 청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런 여러 수사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발견을 저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후에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최소한 양형과 관련된 사정으로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뭐 실효성이 있는 조사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남기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예, 이 구속 기간이 한 20일 정도기 때문에 이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나눠서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공수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떤 방법을 좀 취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 시도는 뭐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강제 구인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가서 뭐 영장 등의 효력을 설명하면서 조사를 다시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방문 조사를 한번 시도를 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예.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몇 번씩 반복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외의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을 하고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피의자의 진술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면서 증거 기록들을 정리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결국에는 조사 없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 그런 단계를 밟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이후에는 어쨌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와 검찰의 입장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좀 빨리 넘겨달라 이런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사할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뭐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공수처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구속 기간 만료는 2월 7일 연장을 다 했을 때 2월 7일로 보고 있고 이전부터 이제 10일씩 공수처와 검찰이 나누어서 조사를 한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제 그런 계산 하에서는 원칙대로라면 이런 협의대로라면 이번 달 말쯤까지는 그래도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가 이후에 검찰로 넘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 조사가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결국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제 기소를 위해서 이 수사를 보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예.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소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소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공소 사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 공소 사실을 구성할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들은 다 증거에 기반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번 작성된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 단계에서 변경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 그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또 윤 대통령 측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번 탄핵 소추안에서 그 소추 내용이 일부 변경됐을 때의 상황을 보시면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확보해서 현재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증거 기록들
확인을 한 후에 여기에 공소 사실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리 검토도 새로 해서 앞으로의 재판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남은 조사도 특별히 더 시일을 소요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네. 공수처에다가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를 해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과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예정되어 있던 그 10일이라는 기간을 다 소모하지 않고 검찰에 넘길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체포고 불법 수사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불응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본인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기관이기도 하고 또 검찰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미로 수사를 좀 제대로 좀 받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단계가 검찰로 넘어가면 윤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서 수사에 응할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소위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사건이 넘어가면 존중의 의미에서 혹은 보다 자기 변론을 공처에서보다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는 보는데 다만 지금까지의 주장들을 일관해서 관철을 한다면 검찰에서의 조사에서도 출석에 응하거나 혹은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사라는 것이 공수처 수사가 따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 공수처 수사에서 넘어가서 그 수사는 검찰에 이어지는 것이다 보니 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온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로 단계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입장이 바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기관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주장을 할 내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입장을 계속 관철을 할 것이고 그럼 검찰에서도 결국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오히려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전에는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을 문제 삼았고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이 공수처의 수사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도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추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석해서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탄핵 심판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고 앞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대통령 측에서 밝혔거든요. 수사에는 좀 불응을 하면서 이렇게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는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어제 이제 봤듯이 이 탄핵 심판에서는 실제로 그 내용들이 외부에 공개가 됩니다. 예. 녹화된 예. 내용이 공개가 되고 반면에 수사기관에서는 보도 등을 통해서 관계자들의 그런 진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 차이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 출석해서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지자들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 심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탄핵 심판과 이제 수사기관에서의 절차를 비교해 보면 자신의 변론을 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갑과 을의 그런 지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기관이 주도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부쩍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 이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국회, 한쪽은 당사자인 이런 대립적인 그리고 평등한 구조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걸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이지만 이런 구조에서 어쨌든 자신의 입장을 대등한 상황에서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내용 면에서도 결국 더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문제도 따져봤을 때 사실 형사 사건은 지금 수사 단계에 아직 머무르고 있고 또 이후에 재판까지를 예상을 한다면 길면은
2년까지도 혹은 그 이상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탄핵 심판은 뭐 다들 예상을 하는 범위는 조금 다르겠지만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그런 예.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재판이 끝나는 이 절차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는 결국 이후에 이어지는 형사 재판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 그리고 구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에 우선적으로 출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탄핵 심판이 1시간 43분 정도 진행이 됐고 그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것은 한 6분여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재판관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적이 있는 것이 있느냐, 그리고 국회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짚어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 두 가지는 결국 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그 전제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비상입법 기구 관련 쪽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윤 대통령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혹은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 비상입법 기구라는 것은 국회를 대체하는 그런 입법 기구를 만들 것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국회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쓰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주장해 오던 내용, 그러니까 경고성의 일시적인 그런 계엄 선포였다는 내용과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되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역시도 기존의 윤 대통령의 그런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파악되느냐에 따라서 이 비상계엄의 선포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라고 보고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을 질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답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서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최권한대행의 진술과는 좀 엇갈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정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줬다 혹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면 예. 지금까지의 이 비상계엄 선포의 그런 목적이나 혹은 동기 등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지금은 직접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한 적이 없다,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앞으로도 상당히 쟁점화가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당장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그것을 작성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증인 신문 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뭐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작성을 했고 직접 전달을 했다라고 할지 혹은 뭐 작성은 자기가 했는데 대통령이 전달을 했다라고 할지 이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어떤지가 상당히 주목될 것 같고 만약 이제 이 증인 신문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최상무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최 대행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이 점은 상당 부분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도 변론기일이 있고 김용현 장관이 출석한다고 하니까 어떤 질문들, 어떤 답변들이 나올지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